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하나 있고 첫째랑은 나이가 좀 있는 딸이 있어요. 딸은 20대 중반 대학생이라 아직도 제 눈엔 아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곧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아들을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가난아기였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된 건지 전에도 문득 한 번씩 느끼긴 했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참 익숙할 법한데도 매일이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저도 나이가 있고 아들도 나이를 먹으니 부모 자식 간에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인생이라는 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최근 깨달았네요. 저만 알고 있기엔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극적인 이야기라 꼭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결혼 상대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친구였죠.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여서 6년 정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연애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 예비 며느리와 저는 안면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친근한 사이가 됐죠. 아들이 딱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숨기거나 무뚝뚝하게 말을 잘 안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연애 초부터 저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해주는 성격이라 연애 1년 차도 채우기 전에 저도 예비 며느리랑 알고 지내게 되었죠. 지금은 참 잘 지내는 사이지만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 눈에 상대방이 내 자식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첫째고 이렇게 각 잡고 사귀는 사람을 소개받은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가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수줍긴 해도 예의도 발랐고 싹싹하고 사람이 어둡지 않고 밝아 보여서 원래라면 좋게 봐야 더 마땅할 정도였어요. 서글서글하니 잘 웃고 인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원서가 엄마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네? 왜요? 엄마가 보기엔 별로예요? 아니, 딱히 별로라기보단 아니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촉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완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맨날 밝고 명랑한 사람 만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걸리네. 내가 봐도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에이, 엄마한테 무슨 신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세요. 촉이 안 좋다는 건 제 입장에선 납득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아들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못 대고 별로라고만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걸로 밖엔 안 비쳤겠죠. 그래서 제 의견을 더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제 촉대로 여자친구가 사실은 별로인 애였다면 아들이 알아서 쳐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아이라 웬만큼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오래 사귀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랜만에 서영이 만나실래요? 서영이가 취직했다고 엄마한테도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다는데.
뭐?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어떻게 네 여자친구한테 엄마가 밥을 얻어먹니? 에이, 그냥 한번 드세요. 서영이는 엄마랑 만난 거 좋았던 모양인데요. 엄마랑 자주 뵙고 더 친해지고 싶대요. 그래? 엄마도 서영이 자주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와닿을 거고, 계속 만나봤는데도 별로면 지난번엔 왜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유가 궁금하기는 해서. 엄마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요.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저도 오래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럼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약속이나 한번 잡아보렴. 네. 그 후로 아들은 종종 여자친구와 저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얘기할까요? 저랑 그 아이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고, 영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일단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거든요. 몇 번 만나보면 한 번 만나본 걸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던 어떤 지점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 애가 정말 별로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게 아들에게도 좋을 테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좀 스스로가 극성 엄마처럼 느껴지긴 했어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2번, 3번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애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오히려 괜찮은 축에 속했고 저 혼자 계속 찜찜함을 느꼈어요. 엄마, 이번엔 어떠셨어요? 그 애를 만나고 나면 항상 물어오는 아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었죠. 한 3번째쯤 만났을 때는 스스로도 너무 고민이 돼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이상하네.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엄청 좋아한다며? 부모들이 다 쿨할 것 같아도 막상 내 눈앞에서 자식이 딴 사람한테 빠져서 그러는 모습 그렇게 보고 완전히 괜찮은 부모는 없다. 나도 그랬어. 며느리 나쁘지 않은데 밖에서 만났으면 내가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들이 하도 싸고 도니까 괜히 짜증나더라고. 나도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어쩌겠어. 자식놈 힘들게 키워놨더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마냥 보기 좋진 않지.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야. 그런가? 나도 질투를 하는 건가? 근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전엔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니네 아들도 벌써 20대 중반은 넘겼잖아. 여기서 몇 년 더 사귀면 결혼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사귀던 여자들이랑 똑같이 느껴지겠어? 옛날엔 어이구 좋을 때다. 저러다 헤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이젠 진짜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시선이 좀 달라진 거겠지. 내 눈엔 딱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고민을 여기저기 털어놓고 다녀봤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은 많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저 아들이 진짜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자에 대한 막연한 질투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저는 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나 짜증이라기보단 쎄함에 가까웠거든요. 오죽하면 아들한테 은근슬쩍 생시를 물어봐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좋은 여자일 수 있으나 자네한테는 왜요? 나중에 저한테 못하나요?
사이가 멀어지나요? 원수도 외나무다라에서 만난다더니 뭐 그런 격이라고 하시네. 네? 원수요? 무슨 원수요? 원수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당은 천기누설이라며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건 안 믿지만 하도 용하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딱 거기까지만 말을 해주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주니 괜히 가슴만 더 답답해졌죠. 그래서 다른 곳에도 신점이나 사주를 보러 다녔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라고 하고 저한테도 잘할 거라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면서요. 제가 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요즘 보기 드문 싹싹한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쎄한 감정이나 신점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한 말이 영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 애를 별로라고 해왔다가 갑자기 또 신점을 보고 와서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소리를 묵묵하게 받아주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아들인데 딱 한 번 안 좋게 나온 신점까지 들이대면 정말 미친 엄마 취급을 받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인 점이 그 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막연히 안 좋게만 보던 저도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두 손 두 발 다 될 정도로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꿈꿀 법한 가정교육 잘 받은 티나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게 아들과 연애한 지 3년 차 때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런 며느리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그만 이유조차 불명확한 색안경은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시작했죠. 예비 며느리는 제 딸에게도 친언니처럼 잘 대해줘서 제 딸도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 나 언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응? 엄마가 거길 왜 가? 엄마 끼면 엄청 불편할 텐데. 응? 아니야. 언니가 먼저 물어봐 달래. 엄마만 괜찮으면 같이 가서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오히려 엄마가 같이 갔으면 싶어 보이던데? 그래? 처음에는 그런 제안들도 다 입에 발린 인사치레라 생각해서 다 거절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함께 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 정말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분위기도 처질만 하면 띄워줘 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할 때도 뒤로 물러서는 법 한 번 없이 쿨했고 제 딸도 정말 친동생처럼 예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주 제대로 열려버렸죠. 아들이 이런 시원시원하면서도 가정적인 성격에 반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이보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복덩이가 굴러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저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점도 고마웠고요. 그 여행 후로는 저희는 둘도 없이 꿀 떨어지는 사이가 됐어요. 가끔은 딸보다도 아들 여자친구가 더 효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어요. 뭐 이런 걸 다. 부모님만 챙기기도 벅찰 텐데 뭐 나까지 챙기니. 어차피 결혼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건 부모님께만 최선을 다해도 된다. 좋게 거절하겠답시고 타이르듯 말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밝게 웃던 애라 그런 표정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은 서영이가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들이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과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만 같은 성격인데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런 배경에서 오는 기운이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얼른 지워버렸어요. 그땐 모든 오해가 풀렸음에도 아직도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어요. 그래, 부모랑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인데. 저렇게 밝고 예쁘게 커져서 다행이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거지. 엄마, 이제 마음을 다 여셨나 봐요. 반응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게, 애가 늘 예쁘게 많구니 만나다 보니 나도 정이 들었나 보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와 저희 가족은 긴 연애 기간에도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마침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의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저로서는 이미 가족 같은 아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나한테도 딸 같은 앤데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얼른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마지막까지도 그 애는 제가 반대할 줄 알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유도 없이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 결혼 준비한다. 어머, 정말? 그 조그맣던 애가 무슨 벌써 결혼이래. 우리도 늙을 만큼 늙은 거겠지? 시간이 정말 원망스럽다,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원석이 진짜 귀여웠는데. 그래도 남자애들 크면 징그러워지는데 원석이는 지금도 귀엽게 크긴 했어. 원석이 데려가는 여자는 좋겠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훤칠하니 잘생겼고 집도 그럭저럭 잘 살고. 나도 그런 남편을 만났어야 됐는데. 얘는 무슨 그런 소리래.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사양이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아들 결혼 자랑을 하며 깔깔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문득 잊고 있었던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형주 그 기집애도 같이 있었으면 좀 좋아. 진짜 아직도 걘 괘씸해서 꿈에 나올 지경이라니까? 나도 아직도 분할 정도인데 넌 어떻겠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게. 나도 나한테 이런 경사가 있는 순간에 내 옆에 걔가 없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지. 저희 동창 모임은 총 6명이었는데 그중에 형주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형주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붙어 다녔던 사이라 조금 더 사이가 각별했죠. 집도 바로 옆집에 살다 보니 부모님들이랑 형제까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늘 저에게 잘해주기만 했던 명랑한 친구라 저는 그 친구랑 평생을 참 여러 번도 약속했어요.
우리 우정 진짜 평생 가는 거다. 배신은 사형이야. 같은 아주 유치하고도 귀여운 약속을요. 하지만 그땐 꽤 진지했었는지 그 약속은 저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한 뒤에도 쭉 유효했죠.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가면서 끊임없이 제 곁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지만 형주만한 친구는 없었어요.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알뜰살뜰 제 기분까지 살펴가며 저를 챙겨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주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의 범주로 넘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곤 했었죠. 미야, 이렇게 또 신세 져서 어떡해? 야, 신세는 무슨 신세야, 우리 사이에. 내가 이 정도 의리도 없어 보여?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갚아. 네가 빚진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죄야? 자식이 같이 빚 갚게 하는 부모님이 나쁜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형준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생긴 빚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빚을 갚느라 급급했어요. 형준은 돈을 벌어다 거의 빚 갚는 데 쓸 정도로 노력했지만 가끔은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저한테 종종 생활비를 꾸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주가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안 줄 이유도 없었고 주기 싫다는 불손한 마음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달라는 돈에 좀 더 보태서 주기도 했었죠. 제가 그 정도로 그 친구를 아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주가 정말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당장 빼서 도와줄 돈이 없었어요. 형주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부모님이 잠깐 돈을 빌려가셔서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어떡하지? 나 정말 도움 요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미야. 이 돈 못 가져오면 오늘 우리 부모님 진짜 죽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니 미희야. 목 놓아 우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모임 통장이 떠올랐어요. 저희끼리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고 학생 때부터 쭉 모아왔던 통장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모은 거라 그 안에는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형주가 낸 돈도 있었죠. 형주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 줄게. 저는 곧바로 저희 모임의 부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미야, 나 미희인데 형주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래. 많이 급한 거라 나도 내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당장 추중에는 목돈이 없어서. 생각해보니 우리 같이 모으는 모임 통장에 돈이 1,000 정도 있으니까 잠깐만 이걸 형주한테 빌려주면 어떨까?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들어있으니까.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너도 잘 알잖아. 이걸 개인 사장으로 한 명한테 몰아서 빌려줘 버리면 어떡해? 이제 슬슬 통장 깨자고 애들 다 설레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기는 한데 사람이 급하다잖아. 친구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 그땐 시기가 하필이면 애들이 모임 통장을 깨서 여행 계획을 잡자고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모았으니 자녀 금액은 각자 지갑에서 충당하고 호텔과 숙소를 잡자고 하던 중이었죠. 저도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탁을 하기가 참 민망하고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한 당사자가 꺼내기엔 더욱 어려운 말일 거란 생각이 들어 기꺼이 대신 나서줬던 거죠. 형주가 죽겠대? 많이 힘든 거야? 상황이라도 잘 설명을 해줘야 애들을 설득해 볼 거 아니야. 제 설득에 넘어간 건지 부방장 친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형주의 가정사를 간략하게만 말해줬어요. 부방장 친구는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애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설득이 먹혀들었는지 애들한테서 한 명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형주게 그렇게 힘든 거였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만났을 땐 티 하나도 안 내서 몰랐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해.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있으니까 본인이 낸 돈 빼고 갚으면 되지. 친구들은 다행히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 다들 한의리하는 성격이라 모임 통장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모임 방장이 저여서 통장은 제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바로 돈을 빼서 형주에게 붙여줬죠. 미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내가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내 은혜라고 할 수 있나? 친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지. 대신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야 해. 다른 친구들은 나같지 않을 거니까. 알지. 명심할게. 고마워. 사실 저는 그 전에 형주에게 빌려줬던 돈들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빚에 허덕이는 친구에게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빌려주기만 하던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믿었어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특히나 저하고는 평생 친구할 걸 약속했던 사이기도 하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천천히 갚아줄 거라고 믿었죠. 그동안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기다려줬으니 그만큼의 여유와 시간은 벌어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친구들의 돈이 섞여 들어가 있는 모임 통장의 돈은 조금씩 나눠서라도 바로바로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빌려간 통장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형주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나서서 제안했던 저도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를 좀 다그치기 시작했죠. 형주야, 애들이 언제쯤 돈 갚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시기라도 말을 해줘야 애들이 기다리지. 해외여행 앞두고 너한테 돈 빌려준 건데 그 정도는 예의상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애가 그런 소리를 해?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이래? 내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말을 하지. 너는 거기서 날 보호는 못해줄 망정 같이 쪼고 있니? 나도 애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애들 제일 들떠있을 때 그 돈 너한테 빌려주고 쓰자고 제안한 사람이 난데 나도 애들한테 할 말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갚을 수 있을 때가 오면 이야기할게.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 저도 저지만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애들 다 불편해해. 이대로 가면 네 얘기 분명 나올 거고 그런 건 나도 싫어.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화나니?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네 돈보다 갚았겠지. 아직 못 갚고 있는 거 보면 몰라? 나도 살기 힘들어. 근데 너까지 각박하게 돈 왜 이러니?
막말로 당장 니네는 그 돈 없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나는 그 돈 없으면 안 됐고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들어. 친구가 어려울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친구란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돈밖에 모르는 각박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데 더 이상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로 친구들한테서 그 애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너는 형주랑 연락하지? 형주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무리 바빠도 연락은 꼬박꼬박 되던 애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불안하네. 너랑 제일 친하잖아. 뭐 아는 거 없어?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좀 크게 싸우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네 연락까지 안 받는 건가? 뭐야 연락 좀 해봐. 솔직히 이대로 연락 안 될까봐 좀 불안하다. 에이 설마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저까지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자존심 꺾고 연락을 해봤지만 정말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주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형준의 부모님도 아는 게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친 것 같다는 얘기가 형주의 가족에게서 얻은 정보의 전부였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전해주니 친구들은 아닌 척 하면서도 저를 바라보는 원망의 눈빛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명 한 명 만나 사과했지만 그게 사과한다고 어디 눅눅듯 사라질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을 아니라는 걸 저도 아니까 힘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믿어준 죄밖에 없는데 하마터면 저까지 친구들과 어색해질 뻔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제가 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니니 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니 그런 원망도 풀었어요. 대신 형주는 저희 사이에서는 천하의 대역 죄인이 되었죠.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이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친구니 이렇게 제 아들의 경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아쉽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형주를 유독 좋아하고 많이 따랐거든요. 걔가 그렇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잠수 타버린 걸 어쩌겠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원망은 안 해. 그래, 이제 와서 원망해서 뭐하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는 거지. 세월이 좀 지나서 친구들도 그 사건에 쿨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애를 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 달고 있었으면 더 큰 뒤통수를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전에 잘라내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저와 남편이 계속 신경 쓰이는 눈치였는지 상견례 전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좀 성격이 괴팍하세요.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불쾌해하셔도 제가 다 말릴 테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알겠어.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듣고 가는 거니까 걱정 말거라. 오죽하면 자식이 이렇게 불안해서 예비시댁에 양해를 구할까 싶어서 좀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또 죄가 없으니까 생각하고 상견례 장소에 갔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저희끼리야 워낙 친해진 사이니 기다리는 게 지루하진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왜 부모만 이렇게 심하게 늦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약속 시간으로부터 40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살짝 화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안녕하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아, 차가 좀 막혀서 미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사과하는 폼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쏘아 붙일까 고민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사돈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너 형주 아니니? 어머나? 세상에 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제 앞에 마주 앉은 그 뻔뻔한 사돈댁은 다름 아닌 친구들의 돈을 떼어먹고 나른 그 친구더라고요. 솔직히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어서 좀 멍했어요. 걔도 마찬가지였는지 경악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아는 분이세요? 아들도 덩달아 놀랐는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세상에, 그 원석일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원석아, 이모 생각 안 나니? 형주 이모야. 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모가 책가방도 사줬는데? 네? 아, 야 김영주,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굴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날 걱정해? 니들이 퍽이나 날 걱정했겠다. 나이 이만큼 먹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날 찾은 거겠지. 애들 앞이라 나름대로 생각해서 돌려 말했는데 생각 없는 이 기집애는 그 와중에 멍청하게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길 거 없으니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다른 목적 뭐? 네가 하도 힘들다고 징징대서 애들 설득해서 모임 통장 돈 빌려줬더니 그 돈 다 떼먹고 잠수 탄 거 맞아? 그 돈 돌려받으려고 너 찾은 것도 맞지? 근데 넌 부모님한테도 어디 갔는지 안 알리고 사라져버렸더라. 어디 가서 빌빌대면서 살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생각보단 얼굴이 좋네. 뭐라고? 너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죽고 싶니? 왜?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어? 유일하게 끝까지 믿어줬던 친구 뒤통수나 치고 내 돈 다 떼먹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민폐 끼치고 그 돈 갚기 무서워서 숨어 살던 네가 나 죽일 깜냥이나 되니? 야, 그럴 깡이 있으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우리 돈이나 내놔. 쉽게 빌려주니 남의 돈이 그렇게 웃어? 이자까지 쳐서 몽땅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아, 애들 결혼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돈 타령이야? 어? 내가 그 돈 갚느니 너 죽이는 게 낫지. 진짜 못 죽일까 봐? 야, 밖에 날씨 좀 봐봐. 아주 그냥 네 장례 치르기 딱 좋은 날씨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제 앞길 망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를 빌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야, 네가 왜 사과를 해? 어?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다 너 키우고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잘 됐네. 오늘이 내 장례인지 네 장례인지 한번 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부방장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알아? 아마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형주, 기억나지? 우리 돈 거하게 떼먹고 잠수 타네. 그치. 우리가 걔를 어떻게 잊어? 내가 지금 우연히 얘를 만났지 뭐야? 어떻게? 지금 몰래?
부방장이었던 미선이는 누구보다 형주를 괘씸해했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던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쪽으로 오겠다길래 주소를 찍어줬죠. 우리 중에 성격이 제일 불같기도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선이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저희끼리는 했었어요. 역시나 미선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앞에 있던 파렴치한도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난 안 무서워도 미선이는 무섭나 보지? 참나, 누가 무섭대? 야, 너 정신 차려. 이런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고 싶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는 내 딸 이런 집에 시집 못 보내. 그래, 나는 뭐 너 같은 장모 좋아서 여기 나온 줄 아니? 또 내 아들 등은 살면서 얼마나 처먹으려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야, 김영주. 선정아, 여긴 어떻게 왔어? 미선이가 동창들한테 전화 싹 돌렸어. 마침 가까이 있어서 망정이지. 야, 너 진짜 죽었어. 당장 내 돈 안 내나 이 사기꾼아? 갑자기 찾아온 친구로 인해 상견례 장소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선정이가 형주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있는데 그 뒤로 미선이와 다른 친구들 서너 명이 더 도착을 했죠. 야, 저기 있다. 저 나쁜 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분노에 가득 찬 친구들이 한꺼번에 덤비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놀라서 남편과 아들들이 친구들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끼어드는 아들들과 남편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짓을 했죠. 좀 맞게 냅둬. 우리가 당한 세월이 길어서 그래. 아들들은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남편이 손을 놓자 같이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두들겨 맞고 차려입고 왔던 옷도 다 늘어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저희 식구들은 친구들을 겨우 떼놨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상견례 때 만나냐? 진짜 신이 도왔어. 아유, 저 며느리 되래도 아주 그냥 인연 얼굴을 쏙 빼닮았네. 야, 얼굴만 봐도 불쾌한데 어떻게 참았니?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에게 정이 안 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전까지 눈치를 못 챘었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형주랑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겪어온 며느리는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참 잘 자란 아이였어요. 엄마가 형주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확 식기는 했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내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고 늘 말하던 아이였고 아들과도 저렇게 오래 사귈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아이인데 고작 엄마 때문에 결혼을 없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도 아이를 못 고르지만 아이들도 부모를 못 고르잖아요. 오랜만에 본 왼수 때문에 정신이 팔려 며느리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울고만 있더라고요. 울지 마. 너는 잘못 없어. 유감이지만 내가 네 엄마랑 악연이 있어서 그렇다. 우릴 좀 이해해 주렴.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며 형주의 남편과 제 며느리에게까지 연락처를 다 받아갔어요. 친구들은 아들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뜯어 말렸는데 아들도 그렇고 저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돈은 꼭 자신이 어떻게든 다 갚겠다며 원석이랑 헤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몇 번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예비 며느리를 집에서 내치는 게 평생 마음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야 너도 네 부모가 있는 게 나으니 그것까지 뭘 안 하겠다만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랑 연 끊고 살 수 있겠니?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허락하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나는 너희 엄마랑 평범한 사돈 사이로 지낼 수가 없어. 친구들도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거고. 어머님, 제가 바라던 바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엄마랑 연을 끊고 싶어요. 이때까지 그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 저는 정말 엄마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네 엄마가 저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거다. 에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믿고 도와줬던 친구들한테도 뻔뻔하게 저러는 애가 자식들한테 잘했을 리 만무하지. 나도 네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누가 너한테 효도 바라니? 네 엄마랑 안 엮이게만 해주면 나한텐 더 바랄 나위 없는 최고의 효도다. 니네 엄마가 빌려간 돈은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직접 받아낼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며느리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장에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식 날은 제가 참기로 했죠. 고맙게도 친구들도 제가 며느리와 얼마나 잘 지냈는지를 알아서 제 선택을 비난할 법한데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혼식은 결국 순조롭게 치러졌고 지금은 며느리가 제 부모님과 연을 다 끊은 터라 저는 친구들을 통해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만 형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 그 외로는 전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듣자 하니 저한테 딸을 빼앗겼다며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다 제 편인 친구들이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죠. 친구들이 잘 얘기를 한 모양인지 계좌에는 소액이지만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네요. 정말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다하다 어떻게 아들 상견례 때 만날 수 있는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좋은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20대 끝자락에 2년 정도 연애를 해서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나름대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일욕심이 많은 편이라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커리어를 생각하면 확실히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쭉 일을 해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니 문득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하는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남편을 조금이라도 덜 사랑했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이라면 정말 세상 어떤 외모 출중한 아기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야?
그렇게 궁금하고 고민되면 한 명만 낳아봐. 낳을까 말까 하면 낳는 게 맞대. 그러니까.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다고 해야 하나?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잖아. 네가 아이의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이가 궁금하면 한 명은 낳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주변 친구들도 저의 갑작스러운 이세에 대한 고민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격려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말대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단은 낳을 수 있을 때 먼저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고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 생각은 없는 줄로만 알고 있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서로 안 낳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 남편이 혹시나 반대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잔뜩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이 얘기를 언제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건 당신이니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거든. 어려운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무튼 그렇게 제 커리어를 잠시 스톱시키더라도 이세를 한 명은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그동안 혼자 제게 말도 못하고 앓으면서 모으고 있던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제왕절개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어디인지, 출산 전까지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은 어디인지, 임신했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주의사항, 영양제 등등 굳이 제가 열심히 발로 뛰며 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두었더라고요.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혼자 고민했던 거야? 진작에 말하지. 나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모아둔 정보들을 보니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채로 마음만 정리하기 바빴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늘 제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섬세하게 신경 써줬어요. 남편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덕분인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임신을 저는 시도한 지 2달 만에 성공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몸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것 또한 남편의 배려와 돌봄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 동안의 일과를 공유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누굴 닮았을까? 남편과 함께 상상하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담드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해서 길게만 느껴지던 임신 기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런 행복 속에 태어난 아기는 남편과 저의 가장 예쁜 부부만 닮아 태어난 너무 어여쁜 공주님이었어요. 흔히들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온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온전히 세 식구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제 딸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커리어니 뭐니 일을 포기 못해서 아이를 포기하겠다던 지난 날들이 참 철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아이를 한 명은 낳아보라고 권유한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육아휴직을 낸 2년을 아주 알차게도 아이 옆에 붙어 있고도 회사에 돌아가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금방 제게 먼저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서 아이만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부담 갖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이걸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괜히 마음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고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엄마와 아이가 시간을 더 보내면 아이에게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이런 욕심 때문에 남편에게 예정에도 없던 외벌이를 시킨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예뻐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놓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 아이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지도 못할 거고 저축도 힘들어질 거라 가족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인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더 장기적인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아쉬운 마음은 좀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직하기 전에 아이를 잘 돌본다는 시터를 구하기 위해 정말 사람을 많이 알아봤어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면접도 보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영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자식 소중한 건 다 똑같을 텐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다가도 그래도 남은 남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뉴스에서 부잣집 아이들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수면 유조대를 타서 먹였다는 뉴스나 남몰래 학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손이 벌벌 떨리면서 다시 구인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제 고향이 지방이라 친정 부모님께 맡기려면 아이와 평일에는 이별하다시피 있어야 해서 망설여졌죠. 아이 안 낳겠다고 할 땐 언제고 저도 정신 차려보니 극성 엄마가 다 된 것 같아서 참 상황이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저희 부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남의 손에 맡기면 애 못 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 테니 애는 우리한테 맡기거라.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했고 아무래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맡아주시는 거니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에 비하면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데다 제 복직일은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뒤로 밀어두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내 손주 돌봐주겠다는데 그럴 것 없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별로 인생에 재미랄 것도 없고 귀여운 하영이나 봐주면서 시간 보내면 척척하지도 않고 좋지? 나는 아들만 둘밖에 없잖니. 젊은 시절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한번 딸 키우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고 누린 정말 괜찮으니 미안해하지 말거라. 결혼하고 나서 딱히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도 터치도 없던 무뚝뚝한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니 정말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나이 드신 시부모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더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어머님은 됐다고 극구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냥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과 잘 얘기해서 육아하면서 드는 지출을 포함한 건 물론이고 그 외 어머님 아버님께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용돈도 매달 챙겨드렸어요. 어차피 몸값 높은 시터를 썼으면 더 크게 나갈 돈이었으니 금전적으로 챙겨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전히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힘이 드시니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원하는 시간부터 저희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금방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고 그렇게 되니 저희 생활도 무척이나 편해졌죠. 그렇게 1, 2년 정도는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 컸고 시부모님도 딱히 불평 불만 없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시댁과 사이가 좋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죠. 저기 말이다. 애가 크니까 아기 때보다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아서 말이야. 돈을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하신 거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이 돌봐주신다고 쓰시는 돈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처음에는 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에 흔쾌히 금액을 더 얹어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다거나 처음에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랑 이야기가 왜 달라졌냐거나 그런 불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금액을 더 올려드리고 나니 몇 달에 한 번 주기로 계속 돈을 더 요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큰 금액은 아니고 고작해야 1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하시는 거라 어디에 그렇게 돈이 나가는지 의문이 들긴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믿고 드렸어요. 용돈으로 그냥도 달라 하면 드릴 수 있는 돈인데 아이 보면서 달라고 하시는 돈인데 큰 거부감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한 달 동안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해서 드린 돈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금액도 높아지니 제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시댁에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끝나면 아이를 보느라 그런 걸 확인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정신이 확 들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돈 말인데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저번에 금액 올려서 드리기로 한 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게 금액을 올린 것까진 괜찮았는데 어머님이 중간중간 보태달라고 하시는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꽤 크더라고. 어쩐지 요새 좀 쪼들린다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지출이 크게 나가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하신 거겠지만 정확히 어디다 쓰시는지 일일이 여쭤볼 수도 없고 하니까 정해진 금액 이상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좀 줄여야지. 어쩔 수 있나.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당신이 얘기하긴 좀 그럴 테니까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 앞으로도 돈 필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고마워 여보. 남편 선에서 센스 있게 알아서 이야기해 준다고 나와서 전 별다른 걱정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 내가 중간중간 돈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니? 네?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나 쓰자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녀한테 쓰려고 달라는 돈을 무슨 돈 뜯어가는 사람처럼 그걸 쪼르르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아니, 어머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길래 그러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 중간중간 드리는 돈까지 다 합치고 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정해진 금액 정도 드리자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 필요하신 돈이 있으면 이 사람 쪽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부탁한 거예요. 나쁜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나도 아들한테 일일이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고 민망해서 같은 여자고 육아도 본격적으로 해본 며느리한테 부탁한 건데 네가 그렇게 가서 일러 바칠 줄은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화 푸세요. 그날은 삐친 어머님의 화를 풀어드리느라 진땀을 뺐어요. 전화로는 도저히 화를 푸실 것 같지가 않아서 퇴근하고 아이를 픽업하러 간 김에 얼굴 뵙고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날은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한 날이었는데 어머님까지 달래드리려니 쉽게 화를 푸실 기미도 딱히 안 보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차피 나가던 돈인데 다 귀찮아졌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돈 필요하면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참, 그러게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가 너 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매일같이 하영이 돌봐주는데 돈 가지고 사람 감정 상하게 만들면 되겠니? 네가 나한테 보내주는 그 돈도 다 나 아니었으면 못 벌었어. 그건 알고 일을 해야지.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삐친 걸 푸셨어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상황을 모면했다는 생각에 그 순간만큼은 깊어서 아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 뒤로 딱히 어머님이 그 전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셔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시간은 흘러갔어요. 여전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냥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한 시터한테 아이 맡겨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버리니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주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싸울 생각을 하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일단락 시키고 나니 한동안은 다시 싸울 날 없이 잠잠해졌어요.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사랑받으면서 크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 돈이 무슨 상관이냐, 애만 잘 크면 되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아이를 집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 것 같아요. 이따 아이 데리러 갈 때 뵐게요. 아니다. 오늘은 하영이 우리 집에서 차로 채우고 내일 저녁쯤에 나와서 데리고 가거라.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그래도 되긴. 우리도 하영이 하루 차고 갔으면 해서 그래. 평일에 우리가 하영이 봐줘봤자 같이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잖니. 우리도 하영이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루 같이 온전히 놀고 싶어서 그런다. 너도 주말에 맨날 애 보느라 지훈이랑 데이트할 시간도 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하루 오붓하게 부부끼리 시간 보내는 날도 있어야지. 평일에 일이랑 육아하느라 바쁜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힘드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맡아준다 할 때 감사합니다 덥석 물고 하루 쉬거라. 나중에 우리도 힘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못 해준다. 내가 지훈이한테도 말해둘 테니까 둘이 오랜만에 나가서 밥도 먹고 놀다가 천천히 와. 요즘 하영이가 말을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요즘 하영이랑 헤어질 때마다 어찌나 아쉬운지 우리한테도 하영이랑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네, 그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영이랑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퇴근 후에 술도 한잔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에는 연애하던 시절처럼 풋풋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생각보다 주말이 정말 빨리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데이트도 하네. 너무 좋았다. 그치? 그러니까 매주 하루만 맡아달라 할까? 아유, 어떻게 그래. 우리도 평일에는 하영이랑 얼마 못 있는데 하영이랑 시간 보내고 해야지. 하긴 그건 그렇다. 놀아도 하영이랑 셋이 놀아야지. 우리 딸만 쏙 빼놓고 놀 순 없지. 오랜만에 당신이랑 시간 보내니 너무 좋아서 해본 소리야. 남편도 너무 행복했는지 실없는 농담도 하면서 어머님 댁에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너무 아쉬워 보이시더라고요. 아이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할머니네서 한밤 더 자면 안 돼? 아유, 하영아, 할머니 할아버지 피곤하셔. 이제 쉬시라고 해야지. 오늘 엄청 재밌었나 보네. 집 가서 엄마 아빠랑 또 놀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노는 게 좋은데. 아니면 오늘 엄마 아빠도 여기서 하영이랑 같이 자고 가면 안 돼?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하영이랑 이렇게 같이 놀자. 응? 아유, 오늘 얘가 왜 이렇게 때를 쓰지?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 자고 가련.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영이랑 같이 자고 가도 된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하영이 하루 더 맡긴 것도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어. 우리도 하영에 있어서 간만에 주말다운 주말 보냈는데.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하영이 뗐으면 할머니 집에서 못 자게 할 거야. 할머니네 집 가까우니까 하루 자고 또 오자. 얼른. 평소답지 않게 때를 쓰는 아이를 구슬러서 집에 데리고 가느라 혼이 났네요. 갑자기 자고 가라는 어머님의 제안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도 그날이 특별히 인상 깊을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이상할 게 없는 행동이셨고 아이도 그저 할머니 댁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때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님께서 금요일만 되면 아이를 안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도 애를 하루 재우고 보내시겠다기에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고 애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고 어머님도 몇 번이나 통화음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저 집 앞이에요. 안에 안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우리 하영이 데리고 밖에 나와 있다. 아, 어디신데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 우리 지금 멀리 나와서.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왔니? 하영이 하루 재우고 내일 보내마. 우리가 데려다 주고 갈 테니 걱정 말고 하루 쉬거라. 애를 분명히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는 어디 계신지도 말씀을 안 해주니 많이 당황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괜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어디냐고 코치코치 묻고 집 앞에서 한참 기다렸는데도 도저히 올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무슨 애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데리고 나가. 어디 계신지도 말씀 안 해주고? 그러게,
내가 그렇게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시고. 좀 나도 기분이 상하네 이건. 애랑 있는 게 어지간히 좋으신가 보네. 됐어, 냅둬. 엄마도 저러다 힘드시면 언젠간 그만두시겠지.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요즘은 애 맡아달라 해도 부모님들이 다 피한다더라. 그냥 엄마 저러다 지치실 때까지 차라리 우리도 우리 시간 즐겁게 보내자. 애가 아무리 이뻐도 연세도 있고 체력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저러시겠어? 그건 그러네. 나중에 애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남편 덕분에 그날도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다다다음 주까지도 어머님은 아이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데리고 계시려고 했지만 남편이 한 말 덕분에 저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 하루는 온전히 저를 위해 쓰는 날이다 생각하고 아이가 있으면 못하는 데이트를 남편과 했죠. 그게 처음 한 달 정도는 되게 좋았어요. 늘 피곤에 지쳐있던 일상생활에 환기도 되고 육아하면서 남편과 조금은 서로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던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할 때마다 그때그때 볼 수 있다는 게 예전엔 너무 당연해서 그게 행복인 줄도 몰랐다는 것들도 느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한 달이 지나가니까 좀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가 없는 부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아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부부가 보이고 그럼 저희 딸이 생각나고 우리 딸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아이 없이 나와서 둘이서만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평일에도 몇 시간 못 보내는데 주말 중 하루마저 얼굴을 못 보고 지내니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셋이서 나란히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아이 데리고 수족관 같은 데 가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아이와 추억을 쌓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이제는 진짜 주말에는 좀 쉬세요. 더 이상은 저희도 죄송해서 못 맡기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둘이 시간 보낼 만큼 보냈고 그러고 나니까 엄마 아빠 없이 놀고 있을 하영이 생각하면 미안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하영이가 언제 엄마 아빠 찾는 거 봤니? 우리 하영이 아주 씩씩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놀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쯤 되니까 약간 화까지 날 것 같아서 꾹 참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 주말에 아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주말은 이틀밖에 없고 아이랑 맘 편히 놀 수 있는 날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낮까지인데 그 중간 시간을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랑 보낼 시간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랑 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놀다 보면 아이 손잡고 다니는 부부 보면 하영이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더 이상 그런 쪽으로는 배려는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제 주말에는 아이 그만 봐주셔도 돼요. 제발 이번에는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무슨 면전에 대고 욕이라도 들은 사람 마냥 반응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너 내가 얘 계속 봐주니까 진짜 베이비시터쯤으로 생각하는 거냐? 네? 어머님,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면 할머니가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다는데 그걸 막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도 말이야. 평일에 애 하원하고
너네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는 거라서 평일에는 하영이랑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좀 같이 놀만 하면 내가 와서 쑥 데리고 가는데 무슨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니? 애 봐주는 거 맨날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서 토요일 하루를 양보를 못해? 그럼 난 니네가 애 봐달라고 할 때만 봐줘야 하니? 늙은 시애미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려고 해? 내가 너네 필요할 때만 손녀를 볼 수 있는 거야? 어? 아니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도 진작에 드렸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하영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원하시는 대로 주말에도 계속 맡겼잖아요. 더 이상은 남편이나 저나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하영이 어린 시절 추억 만들어줘야죠. 아유, 그래, 됐어. 애 낳은 게 아주 벼슬이지. 하영이 주말에 맡기기 싫으면 영영 데리고 가서 시터한테 맡기던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 니네한테 이용만 당하진 않을 거니까. 알겠니? 아니 어머님,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셨으니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은 무슨 마음? 아무리 네 자식 귀해도 그렇지. 맨날 손녀 봐주고도 정작 원할 때 못 데리고 있는 게 할미 마음은 네가 알기는 하냐? 너도 늙어서 네 자식한테 이용당해 마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어머님은 애초부터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신 것처럼 본인 얘기만 하시면서 자꾸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달래드리려는 걸 관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어찌어찌 뒷수습을 해서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리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게 어머님과 싸우고 나니 어머님한테 애를 더 맡기고 싶지가 않았는데 당장은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도 못 이긴 척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야 했어요. 한바탕 싸우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는 시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은 왜 할머니 집에 안 보내줘?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놀래.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제 힘들어서 안 돼. 하영아, 이제 엄마 아빠랑도 놀러 다니고 해야지.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하나도 안 힘들다는데 하영이랑 있고 싶대.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도 하영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하영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만큼 날 사랑하지 않잖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하영아? 엄마 아빠보다 하영이를 사랑한 사람이 어딨어. 엄마 아빠가 하영이 낳았잖아. 누구보다도 하영이 사랑해. 할머니가 아니라던데? 엄마가 날 사랑했으면 회사 같은 건 안 갈 거래. 할머니가 하영이를 더 사랑해서 회사도 안 가고 하영이 돌봐주는 거래. 그리고 할머니는 하영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할머니랑 하영이 사이를 질투해서 하영이를 뺏어가는 거래. 뭐라고? 하영아,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얼마 전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해줬어. 할머니가 하영이랑 같이 주말에 있고 싶대. 할머니 집에 가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보라 했어. 하영이는 아직 어려서 비밀이 뭔지 질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그랬기에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순진한 아이가 영영 비밀이랍시고 할머니가 한 이간질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하영아, 네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할머니랑 엄마랑 좀 싸웠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가 나서 하영이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상처받으라고. 엄마가 왜 상처받아?
하영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만데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는 엄청나게 상처받지. 엄마가 하영이 너무 사랑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가 하영이를 집에 안 보내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영이 보내달라고 하다가 싸웠어. 할머니는 엄마가 하영이랑 주말에 놀기 싫어서 할머니 집에 재우는 거랬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영아.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하영이 할머니 댁에 안 보내잖아. 그치? 응. 할머니랑 싸우고 나서 엄마가 주말에 하영이 데리고 있기로 해서 안 보내는 거야. 하영이도 엄마랑 아빠랑 시간 보내면 좋지 않아? 평소에는 같이 못 있잖아. 할머니처럼 회사를 안 가면 되잖아. 그러면 하영이 예쁜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못 사주는데 엄마는 하영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려고 회사 다니는 거야. 하영이도 엄마가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잖아. 그치? 응. 엄마도 회사 안 가고 하영이만 보고 있고 싶지. 그래도 하영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가기 싫은 회사도 가야 하는 거야. 하영이도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알겠어. 그럼 오해 풀린 거지, 내 딸? 응. 엄마가 하영이 제일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지, 하영아. 딸과 극적으로 오해를 푼 후에 저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과 싸운 날부터 바로 괜찮은 시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면접 일정을 잡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제 하영이 안 봐주셔도 돼요. 내일부터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돌볼게요. 뭐? 갑자기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이미 불편해진 사이에 자꾸 아이 맡기는 것도 싫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애 맡기는 거요.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는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했다 싶어요. 어머님한테 애를 맡기고 원하실 때마다 보게 해드리던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애를 안 맡기는 게 맞는 건데 그쵸? 아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또 뭐가 그리 불만이야? 불만은 없고요. 어머님이랑 제가 사이 안 좋은데 애가 자꾸 어머님이랑 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크면 정서상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이랑 하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맡기기 싫으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말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끝까지 유하는 척하는 거냐? 하영이가 네 방패야? 왜 상관이 없어요. 어머님이 하영이한테 저 이간질 시키는 거 다 알게 됐는데 엄마랑 딸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게 정상적인 할머니가 손녀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요, 돈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제 딸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친할머니니까 돈 주고 고용한 남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맡긴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하영이 맡겨서 평생 이간질 당하며 사느니 생판 남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뭐야? 그게 이때까지 애 사랑으로 키워준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정말 사랑만으로 키우신 건 맞으세요? 그냥 외롭고 적적해서 데리고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하영이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엄마인 저랑 이간질은 하지 마셨어야죠. 그게 어린애 정서에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냥 어머님 이기심에 이간질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하영이 사랑해서 돌보고 싶으신 거면 그렇게 하게는 해드릴게요. 대신 저 어머님한테는 이제 용돈이고 뭐고 못 드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영이 사랑하시면 아무런 지원 없이 봐주시던가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뭐 돈 때문에 애 보는 줄 알아? 난 그냥
우리 손녀가 이뻐서 봐주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내일부터 하영이 다시 보낼게요. 애가 저한테 어머님 하시는 말씀 다 전해주기로 했으니까 또 이간질할 생각은 마시고요. 어머님이 오기를 부리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이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 없이 아이를 잘 돌보시나 싶더니 결국 2손 2발 다 드시더라고요. 별다른 수입원도 없으신 상태인데 2달 동안 꽤나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못 돌보겠다고 선포하신 뒤로 저희 부부나 하영이에게 일절 터치도 안 하세요. 손녀도 돌볼 겸 용돈벌이 하시면서 적적함이나 달래셨으면 좋았을걸. 자꾸 달라는 금액은 높아지고 저희 부부와 아이를 생이별을 시키려고 하시니 저로서도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지금 아이는 면접받던 시터에게 맡기고 있는데 소문대로 하영이도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다정한 분이세요. 물론 어머님도 아이를 돌볼 때는 사랑으로 돌보셨겠지만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더 편한 것 같네요. 역시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시댁 도움은 받는 게 아닌가 봐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어도 친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였다면 돈도 그렇게 계속 올려받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딸 사위 잘 벌어서 도움되라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을지도요. 시댁서 괜히 도움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다가 사이만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털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